반갑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3주 할 차례네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8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오늘 하는 것도 8문제 정도. 계속 지금 첫 주만 조금 덜 중요하고요.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등록 기준, 이 중에서는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취직할 수 없는 사유,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록 1사무소, 중개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인장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이거 크기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글자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중개계약,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독점 중개, 공동 중개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독점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전속 중개계약은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매물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컴퓨터 보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볼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호갱노노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정보망이 아닙니다.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자, 그다음에 의무와 책임. 우리 시험에는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권리라고 해봐야 중개보수 받는 게 권리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의무와 책임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의무, 금지 행위. 시험에 각각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2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도 8문제 이상 출제되는 파트이고요. 자, 그러면 45페이지 요약집 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그 밑에 제2절 기본 윤리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윤리. 기본 윤리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가 되겠는데요. 요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에 대해서 중개보조원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3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성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관주의 의무만 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만약 개업공개사가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에게 100% 손해배상하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니까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손님한테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은 성관주의 의무서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고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는 게 시험에 출제됐다. 명문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성관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맨 밑에 2번에 그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요. 비밀준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개업 공개사 등이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는데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시면은 까만 별표에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죠. 개공 등이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암기를 돈 모으려면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 돈 모으는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그 다음에 예금이 비결이다. 이중소속, 그 다음에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개업공개사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예금이 비결이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5가지입니다. 즉 비밀은 보존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신의성실, 품위유지 이런 거는 보존에 대해서는 규정 없다고 했죠. 신의성실, 품위유지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신의성실에 위반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민법은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어느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됐는지 품위유지를 손상했는지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 그래서 비밀준수는 어쨌든 개업공개사 등이다. 등. 보존도 비밀 지켜야 된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해도 된다. 시험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이 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사건 난 집을 내놔가지고 손님한테, 매수인한테 요거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살인사건 났다는 거 말하지 말라, 비밀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누설했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이거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른 게 많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현업에 자격증 따가지고 나가서 그때그때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시험하고는 달리 절대적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는 있기 힘들어요. 절대적인 것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항상 상대적이더라고요. 그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하면 그것도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다른 법률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도 누설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때까지는 비밀을 준수해야 되지만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어도 벌할 수 있는데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할 수 없는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즉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비밀 누설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우리 일반 형법에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뭐가 있냐면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저도 스토킹을 2번 당해봤는데 안 당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스토킹 처벌법
그래서 저는 절대로 특히 여자분한테는 제가 3번 이상은 전화 안 합니다. 2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3번은 안 해요. 절대로 안 받으면. 3번 하면 스토킹이에요. 이거 싫은데 계속 하는 건 스토킹이죠.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리고 폭행죄,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근데 특수 폭행죄는 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때리는 거는 폭행죄지만 무기 들고 때리는 거는 특수 폭행죄잖아요. 폭행죄 이런 게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역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다. 보존도 하면 안 된다. 이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여기 1번부터 4번 매무수거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관직상투 시공시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거는 누구든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런 걸 하려면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자격 취소되는 거잖아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등록 취소죠. 누구든지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입주자 커뮤니티, 동대표, 분여회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게 많아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건 지급을 하는 거죠.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41페이지 요약집은 41페이지 있나요?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고. 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안 되도록 했겠어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는 시세를 가장 잘 알잖아요. 거기서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싸게 샀다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는 업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자기 집 한 번 파는 건 상관없겠죠. 그럼 몇 번 하면 업이냐? 그건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세무서 같은 데서 업으로 인정하는 건 한 3건 이상 1년에 하면 업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건 단정적으로 3건 하면 무조건 업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매매업은 안 되지만 교환업이나 임대업 X, 이 말은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임대업 X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금지행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게 X 아니다 이 말이니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업은 만약 임대업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건물주분들 계시면 자격증 딸 필요 없겠죠. 임대업은 해야 되니까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교환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업은 안 됩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제가 몇십 년 전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몇백 세도 되는데도 보니까 중개사무소가 하나도 없더라고. 옛날에는. 그럼 관리사무소에다가 유리창에 붙여놨어요. 매매 임대 이런 거. 그럼 관리사무소 소장이 부동산하고 연결해가지고 커미션 먹고, 어릴 때니까 제가 커미션 있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 관리소장이 계속 업으로 직업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업자라는 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면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게 업자죠. 한두 번 소개하는 거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강행 규정으로. 옛날에는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단속 규정이었거든요. 효력은 유효하다. 주기로 약속해서 줬으면 처벌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건 민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900만 원은 줄 필요도 없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제 임장비를 받겠다. 임장비. 이런 말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협회 회장이 공약으로 임장비 받겠다. 왜냐하면 임장비를 안 받았는데 요즘 임장 크루라고 있대요. 젊은 애들이 다니면서 계속 뭐 묻기만 묻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실제 살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 파악 공부하려고 다니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옛날에 중개업할 때 막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세웠는다고 하면 이사 날짜 언젠데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이사 날짜가 안 정해진 사람은 절대 계약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는 날이 정해져야 들어갈 걸 구하잖아요. 그 이사 날짜를 물어봐야 돼. 전세 구한다고 하면. 안 정해졌으면 지금 보셔도 시세 알아보려고 지금 시세 알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또 나중에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사 날짜 확정되시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데리고 다녀봐야 절대 계약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거는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그 실비 받는 거 그거는 위반인지 아닌지 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실비는 받아도 되거든요. 실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못 받는다고요. 그 지금 그거는 법으로도 지금 약간 입법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근데 판례가 이게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청약 유인인지. 저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실만 해보니까 계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사실 나쁜 걸 이야기 안 하는 게 이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이것도 거짓말인지 여부 약간의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저는 중개업하면서 손님 오자마자 이거 불법 건축물인데요 하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실대로 말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게 거짓말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판단을 해야 된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게 1년 이하 1번부터 4번까지가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이전액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번부터 여기에 9번, 10번, 여기 사실 10번이죠. 10번까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게 분양 관련 증서인지는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상한사채,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딱지라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든요. 잘못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물딱지입니다.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이고요. 청약통장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6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 X 이 말은 일방대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직접거래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샀다 파는 것도 안 된다고요? 아까 임대업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대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방구하려고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내가 임대업자니까 우리 집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직접거래를 허용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그 차익을 편취함으로써 손님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는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직접거래가 되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가보니까 다 돼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외국에는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캐나다 같은 데 우리나라 땅의 100배가 넘는 나라에서 인구는 뭐 지금 한 3천만 명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시세라는 게 없어요. 그 우리처럼 이렇게 막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거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이거 평가해가지고 10억이면 내가 살게 이렇게 한다고 손님한테, 그러면 개업공개사한테 직접 팔아요. 거의 손님한테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웬만한데 시세라는 게, 아파트는 거의 시세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직접 거래 안 된다. 개업공개사 등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배우자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거 중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판례가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 명의로 하는 거는, 아들 집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는 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판례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의 경우. 근데 지금 딸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됐어요. 사위가 받은 월급이, 이스타항공에서 받은 월급이 제3자 뇌물공여죄, 저 아버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어떻게 판결이 날지, 대부분 판결이 만약에 확정되면 경제공동체로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자녀 명의로 하는 것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공동체가 인정된다면. 일방대리는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보통 원룸 같은 거는 보면 주인이 계약서 쓸 때마다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한테 위임장하고 인감명령 주가지고 임차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계약서 쓰거든요. 그 개업공개사가 일방을 대리한 거잖아요. 임대인이나 매도인. 보통 매매는 다 손님 나오죠. 금액이 크니까. 원룸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월세 뭐 3, 40만 원, 보증금 500 이런 거는 거의 주인 안 나온다고 그냥 일방 대리, 한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방대리 X의 말은 금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세 올리려고 3억밖에 안 하는데 5억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겁니다. 왕따. 2천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왕따가. 근데 신도시는 있는 게 확실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2기 신도시까지 입주를 했죠. 3기는 아직 입주한 데는 없죠. 판교 이런 데가 2기 신도시잖아요. 그 대전도 2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 충남대 모군대 있는데 이런 데가 2기 신도시고요. 지금 금단 신도시도 2기 신도시에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주 다 안 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도 뭐 신도시 한다고 하고 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있어야 입주를 한다고 봐야 돼. 신도시 발표되고 나면. 자, 어쨌든 그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왕따 시키는 게 있다고요.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하고 비회원은 아예 매물 못 보게 막아놨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게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게 9번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9번까지 모두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등록 취소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자격정지하는 거죠. 그 아파트 분유회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징역 벌금 대상에는 해당이 된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애가 뭐 학대당해, 정신적 학대당해 가서 녹음기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부모가 녹음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고소했는데 선생님은 불법으로 녹음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가 확정됐어요. 형사사건에서는. 근데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또 증거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불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4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 치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접수를 받고 나면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맨 밑에 신고인은 신고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게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게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적사항 알기 힘들잖아요. 아파트 분유회에서 자꾸 제가 그래 신고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아파트 분유회에서 와가지고 자꾸 가격 올려달라고 하는데 매물 올리는 거 인터넷에 올리는 거 비싸게 우리도 옆에 아파트처럼 비싸게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단속 좀 해주세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신고인 인적사항 제출하라는데 그 분유회 인적사항을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이름 적혀져 있잖아요. 인적사항 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는 사실 신고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44페이지에 보니까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리얼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3번 44페이지에 보면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무조건 요구해야 됩니다.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마음대로 종결 못해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니은 신고 내용이 2번에 따른 보완을 요구했는데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4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는 이런 거 10일 숫자 같은 걸 매월 10일까지 숫자 같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숫자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51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48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자, 확인 설명하는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좀 다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확인 설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설명서 작성을 먼저 해야 될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설명을 먼저 하는데 설명은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돼요? 쓰기 전에 설명해야 돼요? 미리 설명해야 되죠. 미리. 설명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면서 확인 설명서를 쓰는 거고 설명은 미리 해야 돼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이 계약서 쓰기 전이에요. 미리 설명을 해야 마음에 들면 계약하겠죠? 계약하고 나서 설명하면 늦었어요. 미리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매도인은 자기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더 잘 알잖아요.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런 걸 매도인은
자기가 더 잘하니까 매도인한테까지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요 비교하는 게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와요. 확인 설명하는 것과 작성하는 것 차이점. 확인 설명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내가 1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의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내장 보여주고,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여주고,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설명할 때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거기에 빈칸 채워가지고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모두 개업공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면 됩니다. 원래는 개업공개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해석상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을 하거나 작성할 수는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개업공개사가 해도 된다.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작성할 수는 있다. 해석상 중개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인데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시험에 서명 및 날인인지 서명 또는 날인인지 출제됐어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계약서,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서, 계약서 빼고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시험에 나왔다고. 또는인지 밋인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이 무엇입니까?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서명이란 자필로 성명 또는 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또 공무원이 밖에서 다시 질문하니까 성명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사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서명. 원래 서명이라는 게 그 말 그 자체로 보면 글서자, 서명, 이름 명자, 이름을 글로 적는 게 서명이죠. 원래 한자 뜻은. 어쨌든 서명, 자필로 적어야 된다고요. 날인은 도장이죠. 서명 날인은 자필로 성명 적고 도장 찍는 게 서명 날인이고, 기명 날인은 기명 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등기법 같은 데는 등기관이 기명 날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법에는 기명 날인은 뭐냐면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등기관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 그냥 찍으면 된다고. 등기관 박용덕 해가지고. 왜냐하면 등기관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등기 업무를 하다 보면 도장 찍고 이름 적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자필로 적으려면 너무 손도 아플 수 있고 힘드니까 그냥 스탬프 도장 찍어놓고 등기관 박용덕 해서 그냥 찍는 거. 이게 기명 날인이에요. 기명.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자필로 적든 인쇄되어 있든 그게 기명 날인이고, 서명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돼요. 그 등기관들은 안 속인다고 보는데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서명, 기명 날인은 다른 사람이 찍어도 되잖아요. 도장 찍는 거니까, 스탬프 도장 찍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명 날인을 및 날인하라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밖에 없다. 그 외에 앞에 지난주에 했던 휴폐업 신고서, 사무소 이전 신고서 이런 것들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인이라고 돼 있어요. 도장 찍든 이름 적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오직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시험에 및 날인 출제됐습니다. 또는 해가지고 X로 출제됐습니다. 및 날인입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48페이지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보충을 좀 하시든지. 암기 프린트 6번에는 요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요약집에는 48페이지에 9번까지, 여기 9번까지만 있고 요 옆에 있는 게 없다고요. 사진 찍어서 붙이든지 아니면 그 암기 프린트 6번 보고 좀 더 보충해서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우리 암기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6번에는 다 나와 있고요. 교과서 4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 박스에는 요 9개만 있다고, 여기에 4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암기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인데,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뭔지 법에는 없는데, 거래 예정금액이란 유권 해석을 의뢰받아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 시세 5억짜리를 10억에 제가 3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시세 5억밖에 안 하는데 8억에 팔아주세요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접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매물 접수를.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 왜요? 물어보니까 지금 5억짜리도 있어서 이게 다 나가고 없어야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급하시면 시세 가격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도 일단 8억에 내놓을게요. 손님 오면 붙여주세요 했더니만 엄청나게 자주 보러 오더라고요. 손님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아까 저 8억짜리 봤지? 저것도 8억인데 이게 더 좋은 거 지금 5억인데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손님들한테는 좋은 거부터 보여줘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요? 안 좋은 거부터. 아까 그거 봤죠? 그거 8억짜리. 근데 사장님한테 요거는 특별히 사장님한테만 보여주니까 다른 데서 이 5억짜리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하려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빨리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아까 8억짜리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내놓으니까 그러면 괜히 귀찮게만 귀찮더라고. 손님만 맨날 와서 하지는 않고 비싸게 내놓으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시세 5억인데 8억에 내놓으면 매수인한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8억입니다. 바로 말하면 안 되고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가격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라는 거는 터무니없이 비싸면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는. 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된다. 중개보수 얼마인 건지도 설명해야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여러분들이 공법을 꼭 해야 되는 거는 토지 중개, 특히 2층 같은 데 이런 데는 공법이 중요하죠. 왜? 땅 가격은 아름다운 땅이 비싼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즉 행위 제한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 만약 집을 짓는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 건폐율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저는 올 때마다 이 49층, 이 50층 넘으면 또 규제가 심하니까 49층 이렇게 지났다. 나홀로 아파트, 저 레이크뷰, 센트럴, 동부 센트럴빌 레이크뷰. 진짜 저건 용적률이 엄청 높을 것 같아요. 한 500%는 넘을 것 같아. 49층까지 지어놓은 거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저기 상업지역이니까 그렇겠죠? 논밭인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거나. 저런 데는 땅값이 비싸겠죠. 그러면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자연 녹지 이런 데는 뭐 건폐율 20%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짓잖아요. 전원주택 이런 거는 그 대신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공터가 많죠. 다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법상 이용 제한, 토지 이용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설명해야 된다. 토지 이염에 들어가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나면 3년 안에 수립해야 되죠. 3년 안에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죠. 3년 안에 수립해야 된다. 그럼 만약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수립 내용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공 적어줘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비워만 놓으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절대 확인 설명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지는 말라고요.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음 이러면 맹지라서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하면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하면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공란 이렇게라도 적어야 돼요. 공란이라도 적어야 된다고요. 그냥 비워놓으면 그 손님이 거기다 적어놓고 네가 적었잖아 이러면 나중에 판사로서는 헷갈릴 수 있죠. 누가 적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란이라도 적어야 돼.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계약서도 다 적고 나면 끝, 이하, 여백 이런 걸 적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하 여백 이 뒤로는 내가 적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적어놔야 나중에 특약 같은 걸 막 손님이 적어놓고 이거 개업공개서 보고 네가 적은 거잖아 이러면 판사는 안 봤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누가 적었는지. 그럼 잘못하면 개업공개사가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들이 절대로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은 아니면 반드시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오직 증거만 볼 뿐이라고. 증거 없으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죠. 최근에 뉴스 나오대 옛날 조봉암 야당 당수였는데 사형당했어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아마 무죄로 다시 재심에서 인정된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이미 사형당하고 없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잘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중개업을 할 때는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휴대폰 같은 거 수시로 바꾸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요즘은 다 돼 있거든요. 카카오톡, 뭐 문자 이런 거. 그래서 뭐 비밀번호 엄청 길게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주 바꾸면 돼요, 거의. 만약에 나쁜 일을 많이 한다면 법에 휴대폰 자체를 바꿔야지. 번호도 바꾸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번호 나는 한 번도 번호를 안 바꿔봐가지고 아예 완전 다 바꾸는 게 좋긴 하겠죠. 기계만 바꿔버리면 그 기계 안에 있는 거는 뭐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다 유심칩 다 없애버리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번호 있으면 옛날 거 다 나와요. 나도 그건 모르겠네. 그건 나는 뭐 나쁜 그렇게 뭐 제가 뭐 그렇게 위반된 걸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근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안 하려고 해도 뭔가 약점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법을 사실은. 그 중개업할 때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 거의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가스,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심지어 얼마 전에 전화 온 분 보니까 저도 아파트에 그렇더라고요. 가스 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하지? 그 전기로 이렇게 인덕션이구나.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인덕션 그 확인 설명서에 막 그거 개업공개에서 전화 왔더라고. 인덕션을 실제 쓰고 있는데 그게 가스 배관이 돼 있기는 돼 있어요. 거의 고무 호스만 없고 세로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적어야 되냐? 공동 중개하는데 개업공개사 2명이 싸우는데 이게 가스라고 적어야 된다. 아니면 뭐 쿡탑, 뭐 인덕션 이런 걸로 적어야 된다. 그 싸우길래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그럼 사실대로 그러면 그 가스 배관도 연결돼 있고 실제로는 그 지금은 일단 뭐 쿡탑이라고 하나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면 문제될 소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옛날에 이게 처음에 입법을 할 때는 바닥면 상태가 아니라 균열을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 모든 건물이 균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균열 사실은 균열 다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균열이 있다 적어버리면 계약 아무도 안 했잖아요. 또 손님이. 그렇다고 균열 없다 해버리면 책임 다져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바닥면 상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이제 특약을 현 시설 상태 확인한 후 현 시설 상태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특약을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왜 설명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개업공개사도 사실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장롱 속에 안 보이는데 곰팡이는 설명 안 해도 된다. X의 이론적으로는 눈에 안 보였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 아니라고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 X라고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개업공개사가.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소음 측정기, 진동 측정기, 일조량 이런 거 다 알기 어렵죠. 그 보통 그래서 보니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적더라고. 보통. 소음 전혀 없음 이런 건 안 적는 게 좋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도록 적는 게 중요하다고요. 도로, 시장, 학교 등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관련 조세만 적으면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것만 적어주면 된다고요. 양도소득세는 안 적어도 돼요. 실제로는 근데 손님들이 전부 양도소득세 물어본다고 땅 같은 거 팔려면. 그러니까 시험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법 시험에. 근데 우리 중개실무상은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남는 돈 가지고 내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팔아가지고 남는 게 있어야 내는 게 양도소득세죠.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니까 미리 돈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나중에 이거 사가지고 팔면 지금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면 세금 얼마입니다. 그거 미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5억에 팔지 10억에 팔지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취득 관련 조세는 미리, 왜냐하면 취득세는 등기할 때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자, 그 다음에 요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만 추가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 토지임대차는 아니죠. 주택임대차시 뭐 때문에 이게 생겼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생긴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개정된 내용이라고요. 관리비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된다. 왜?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관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임대차 계약서 쓴 걸 보니까 당국대학교 앞에 천안에 보니까 연세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차임 350, 관리비 250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써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건물주들이 관리비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비용이잖아요. 전부.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때도 유리하고 또 중개보수 줄 때도 관리비는 빼고 월세에 대해서만 곱하기 100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주인들이 관리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못 부풀리도록 하려고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부과되니까 부풀릴 수 없잖아요. 관리비를. 근데 문제는 이제 원룸 같은 거 이런 걸 통상적으로 원룸을 한 10만 원까지 관리비 받는 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30만, 월세 50만 원인데 관리비 30만 원 이러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개업공개사가 부추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그게 뭐예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이런 거 제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일정액 보호, 이게 일정액 보호가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얼마인지 또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이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해야 되죠. 보증보험. 그 다음에 그 세 군데 사죠. 지금 주택금융공사, 허거, 서울보증보험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입을 하는데 주인이 75% 보험료 내야 되고 세입자가 25% 내야 돼.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가입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있기는 해요. 최우선 면제 받을 금액 이하인 경우, 월세 보증금 500인 경우 5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런 거는 가입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주택임대차 시 신설된 내용입니다. 4개가. 암기 프린트는 6번에 보면 10번부터 14번까지 있네요. 10번부터 14번 암기 프린트 6번에는.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수인은, 임차인은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응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수돗물은 잘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데 개업공개사한테 그 지금 제가 월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돗물 잘 나옵니까? 묻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불응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만 하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약은 안 되겠죠. 그 기출문제에는 이게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해서 X로 나왔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한 경우,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된다. X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불응한 사실을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하고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하거나 X로. 자, 그 다음에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비교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 아직 확인 거래 계약서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2부고 나머지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3부 이상입니다. 왜 3부 이상이겠어요? 이상인 거는 공동 중개했으면 개업 공개사들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공동 중개했으면. 근데 전속 중개 계약서 요거는 2부입니다. 조금 이따 전속 중개 계약서 계약서는 나올 거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계약서 작성 의무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